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네, 야심차게 라이브로 만나뵈려고 했지만 좀 실수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녹화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유럽의회 선거인데요.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나왔죠. 워낙 EU라는 곳이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곳이다 보니까 우리 이 결과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분을 또 모시고 말씀 나누게 됐습니다. 최준영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직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관 율촌의 최준영입니다. 네, 저희가 레드카펫을 깔고 모셨어야 되는데 아유. 이런 사고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슈퍼선거의 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 총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미국 선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있을 예정인데 또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건 이제 EU, 네. EU 선거입니다. 근데 이제 EU 우리가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정확히는 유럽의회죠. 유럽의회 선거인데 유럽의회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EU라는 조직 자체가 좀 집행위도 있고 이사회도 있고 의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유럽이라는 곳이, 유럽연합이라는 곳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유럽의회 선거가 이래서 의미가 있구나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EU라는 조직 자체는 뭐든지 유럽이 다 복잡해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뭔가 규정집 한 권 내가 잘 읽어봐서 그걸 딸딸 외우면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거 없어요. 되게 모호한 영역들이 많아요. 그걸 읽어봐도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건 그때그때 가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만들어진 조직이 이제 EU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료한 조직은 아니다라는 거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셔도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용어가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 사실 좀 오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EU에서 핵심이라고 그러면 집행위원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 사실 이 이사회라는 표현도 되게 이상한 거죠. 강요 이사회라고 옮기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면은 처음에 EU가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정치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우리 하나 만들어봐.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와 관련돼 있는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뭐를 해보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강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사회, 정식으로 말하면 강요 이사회라고 옮기는 카운실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이야기하는 여기가 이제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회원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원국들끼리의 입장을, 국가 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게 주로 이제 강요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많은 회원국들이 서로 간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6개월마다 여기는 그 의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6개월마다 기다리면 나도 한번 의장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결정된 일을 누군가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구체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기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EU에서 집행위원회 이런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부 역할을 하겠구나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폰데러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금 임기 5년짜리 위원장에서 2019년 12월이었으니까 이제 올해 연말까지가 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에서 선출하고 그 다음에 강요이사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이제 간선되죠. 네. 의회에서 뽑아서 간다. 그래서 이제 이 집행위원회는 총 27명으로 돼 있는데 네. 이제 위원장은 이제 의회에서 뽑고 나머지 26명은 각 한 명씩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구조고, 그러면 이 의회는 뭐냐? 사실 EU에서 의회라는 것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저처럼 연식이 좀 된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EU 의회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썼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EU가 몇 차례 그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점점 이제 권한이 세졌죠. 네. 그래서 그럼 EU의 의회는 뭘 하는 조직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회와 더불어서 결정기관이에요. 결정기관. 이러면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EU에서 뭔가를 내가 누구나 뭔가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면 누가 만들죠? 오케이. 의원이 이제 네. 발의를 하잖아요. 네. EU에서는 의원들이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누가 발의를 하나요? 우리나라도 이제 행정입법이라고 그러죠. 네. 행정부에서 발의하는 것처럼 집행위원회가 발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집행위원회가 발의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회, 그다음에 의회 양쪽 모두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있고요. 이거 안 돼. 아니면 수정할 권리가 있어요. 네.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네. 만드는 것은 법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집행위원회. 네. 그다음에 이 법을 이렇게 고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결정할 권한은 누구시 있는 거예요. 이사회랑 의회.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이해하려면은 이사회는 그냥 상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EU-의회라고 네. 하는 것은 하원.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나마 좀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럼 조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따지면 어딘가 딱 정리돼 있을 것 같아.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것들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위원회, 그 다음에 강요이사회, 의회 요 세 개가 3대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EU에서 만들어진 무슨 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지침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발의를 하고 강요이사회와 의회가 결정하거나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유럽 의회도 사실은 복잡해요. 왜냐면은 이제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에 듣던 잘 알던 정당이 아닌 맞아요. 이상 야릇한 친구들이 네, 되게 맞아요. 많아요. 무슨 아이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면은 EU 의회는 총 의원이 705명이에요, 정원이. 네, 네. 그러면은 전 EU 이번에 720명으로 늘었나요? 720명인가요? 네. 그 각 회원국에서 뽑죠. 독일이 제일 많고 네. 인구 비례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뽑힌 사람들끼리 다 개별 의원으로 활동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하죠? 의원 20명 이상 되면 교섭단체 네, 권한을 그렇죠.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네. 뜻이 맞는 단체들끼리, 각국의 정당들끼리 네. 연합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교섭단체라는 게 대부분 정치적인 성향이겠죠.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친해도 내가 극좌에 있던 사람이 중도 우파랑 같이 정치 활동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해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반원형으로 이제 표시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러면 집행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찬성한 이 사람들이 여당이라고 보통 분류되고 나는 현재 폰데어 라이엔 의장이 선출되는 데 대해서 난 반대했어. 이러면은 야당으로 보통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도 뭐 이제 영어 약자도 있고 한글로 번역된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중도 우파 뭐 최다 뭐 의석을 가진 교섭단체다 그러면은 유럽 인민당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네. 뭐 보통 이야기하는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독일 정치 아시는 분들은 좀 쉽게 들릴 수 있는 게 이제 SND라고 하는 중도 좌파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민주당. 뭐 사회민주당, 뭐 사회주의 진보동맹, 뭐 이렇게 이제 아마 보통 이제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뉴라고 해가지고 영어 약자로 할 때는 또 R2라고 쓰는 것 같던데 네. 여기는 중도인데 마크롱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맞아요. 이런 쪽이 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여당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고 그럼 야당은 누구냐? 그 나머지가 다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녹색당 폰데어 라이엔 총리하고 그 집행위원장 할 때 반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야당으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우 아이디라고 보통 하는 뭐 네. 정체성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아이덴티케이션 하고 이제 하시겠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팔이라고 해서 중도 우파 여기는 약간 시장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극좌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잡한 선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디냐? 그러면은 뭐 미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경제 규모는 미국이 더 커요. 그런데 시장 규모로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EU가 더 크나? 아마 비슷하거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EU는 무엇보다도 이제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가 있다 보니까 EU에서 결정된 일은 상당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뭐죠? 이번에 이제 아이폰이 바뀌었죠? 네. C타입으로 바뀌었죠? 네, 맞아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 때려 죽여도 라이팅 네. 주장을 했는데 EU가 이제부터는 EU에 들어오는 거는 무조건 C타입 해야 되니까 천하의 애플도 두손두발 들고 따라가는 거죠. 엄청나게 큰 시장, 그 다음에 인구 4억 명이 넘는 어떤 인구 이런 거를 가진 그 조직이 이제 EU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거를 결정해주는 동네가 이제 의회다 보니까 유럽 의회 선거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EU 의회라는 곳이 이번에 선거를 한 EU 의회가 어떻게 보면 EU 각 회원국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누구 지도자 EU라는 곳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 직접적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또 EU 맞습니다. 의회이고 여기서 선출된 다수당에서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배출을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하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네. 직접 선출하는 거죠. 보통 이제 EU라는 조직은 약간 귀족 같아요. 뭔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없는 벨기에가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뭔가 결정한대. 되게 황당하게 결정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고 뭔가 국민들이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게 이제 의회인 거죠. 네. 이제 이번 선거 결과 이야기하기 앞서서 먼저 이제 지난번 선거를 한번 짚어보면 복기를 해보면 2019년이었잖아요. 그때 선거 결과가 나오고서 그때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 극우와 녹색당의
굉장히 약진이었다. 뭐 이렇게 네네.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 막 톤벨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러던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뭐 우리 뭐 유럽 그린딜, 뭐 탄소 국경 조정 등등 제도가 다 이제 지난 5년 사이에 다 만들어진 건데 그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어젠다가 이 EU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궁금한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이제 아까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결국 집행위에서 이제 법을 다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발의를 한다고. 근데 이제 그동안 나온 유럽에서 나온 기후 에너지 관련된 법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중도 좌파에 오히려 좌파에 가까운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폰데어 라이엔이 속해 있는 정당도 그렇고 그쪽은 오히려 중도 우파 그렇죠. 성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뭔가 우리 관점에서 다루는 어떤 기후 에너지 이슈랑 또 그들이 바라보는 거랑 약간 관점이 다른가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EU라는 조직이 등장했을 때 네. 이 조직이 우리가 왜 통합을 해야 되지? 우리가 뭘 해줄 건데 너희들이? 라는 그 회원국 국민들한테 네. 뭔가 보여줄 그러니까 뭔가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이 나가야 될 방향 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일단 시립으로 모여놓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니까 좋은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보면은 다른 나라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상품도 구매하고 네. 정가적으로 물가가 낮아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력망도 개방해가지고 독점을 타파하니까 경쟁이 체제가 돼가지고 전기요금도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은 이 만든 조직이 과연 뭐 하려고 만드는 조직이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면이 어느 조직이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처음 탄생 때부터 그 당시 리우 회의나 이런 데서 이제 부각이 되던 환경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러한 테마로 이제 부각을 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처음에는 환경이었다가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교토 의정서 이런 것들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기후에 대해서 이거 주도권을 행사를 하게 됐고 사실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EU라는 공동의 어떤 단체로서 인정을 받아서 국제적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들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처음이에요. 사실 그게 자격이 되느냐? 네. 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초반에는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EU라는 우리는 하나야 하나의 단체고 우리가 뭐든지 해가지고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사결정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들을 가치를 인정받았다 보니까 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원래 EU 그 모태로 돌아가면 원래 철강 석탄 공동체 막 이런 거였는데 완전히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다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정치라는 것들은 사실 되게 슬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중도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좌파스러운 정책을 내놓느냐라고 네. 하지만 일단 그거는 그 중심선 센터가 있어야 중도가 있어야 우파 있고 좌파가 네. 있는데 우리하고 유럽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중도 우파 기민기사 그쵸. 쪽으로 해서 오랫동안 집권했는데 사실 저는 메르켈이랑 처음 들었을 때가 기억하시는 분들을 거의 없으실 텐데 3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29년 전이죠. 29년 전에 베를린 맨데이트라고 네. 탑 1차 회의 베를린에서 이제 개최됐죠. 네. 그러니까 92년도에 이제 UNF 처음에 타결이 된 다음에 비준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매년 당사국 총회를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베를린에서 하기로 했었고 네. 그 당시 그 독일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 베를린 맨데이트를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래서 되게 젊은 여성분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바로 메르켈 총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르켈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당연히 그런 EU의 어떤 가치라는 것들을 내가 무시하고는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유럽의 정당들은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네. 친환경.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과거 석탄에서 에너지를 바꾸면서 보다 깨끗한 환경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였고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게 뭐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그런 이념이라기보다는 사회 보편적으로 적용받는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로 인정이 됐던 거죠.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수준 이런 것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그러면 다 왼쪽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뭐 국제적인 기구적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영국의 이제 찰스 3세 왕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 옛날에 자연환경 보존 맞아요. 뭐 되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자연이라는 것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들을 잘 지켜나가자라는 것들은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요. 그런데 중요하지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양쪽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왼쪽에 계신 분들 위주의 아이템으로 정착이 됐고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보편적인 근데 구체적인 수단만 놓고 왼쪽 오른쪽이 갈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되게 이제 물음표가 뜨는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뭐 일당은 기존에 있던 중도 우파 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EPP? 있는 네. 그 EPP인데 일단은 그거는 지난번에도 약진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더 약진했죠. 의석이 예. 더 늘었고 꽤 많이 늘었어요. 지난번에 118석 극우로 분류되는 그 ECR이랑 ID라고 하는 거 두 개 합쳐서 지난번 118석에서 이번 131석으로 늘었고 녹색당은 거의 약간 패망? 네 그렇더라고요. 그 19석이 빠져서 3석, 53석으로 줄었고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뭐 극우 약진은 뭐 난민도 워낙 많아졌고 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 뭐 이런 것 등등이 작용해서 그럴 거다라고 이제 짐작이 되는데 녹색당의 몰락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녹색당한테는 지난 5년 동안 많은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연정에도 참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 정부를 실제로 맡아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딱 그 결정적인 질문.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제 권영길 대표님이 아마 이런 질문 많이 하셨죠. 살림살이 그래서 나아지셨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못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잘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단지 그 수준이 어떻게 될 거고, 그 방식이 뭘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거가 아니라고 말하면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곤란해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녹색당이나 이런 운동 세력들이 사실은 이제 유럽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 40년 된 세력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익숙한 존재들인데 막상 집권을 했을 때 보여준 많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다 보면은 이게 하지 말자라는 게 많잖아요. 뭐 하지 말자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한테 뭐가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 희망찬 밝은 미래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참 뼈아픈 일인데, 이제 누가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좌파 특히 이제 녹색이나 이쪽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탈성장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럼 탈성장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당연히 젊은 세대,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세대는 그러면은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못 살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거든? 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었느냐? 라고 그러면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동안에 익숙하던 것을 하지 말고 불편하게 하는데,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있는 정파적으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용이 되지만, 이게 이제 넓은 무대에 나왔을 때는 뭐지? 뭐라는 느낌을 들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최근 몇 년 사이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잖아요. 네, 에너지가 그렇죠. 높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상당히 높았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서 이기기가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난민 문제까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녹색당의 몰락이라고까지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후라는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우리 세대, 젊은 세대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라는 불만 하나. 그 다음에 난민이라는 당장의 불편함에 대해서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는 무책임한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뭐 그린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다 세대 간에, 저 윗세대가 되는 책임이 아니고 앞으로 올 세대들이 다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녹색당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내려간 거고, 극우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세력들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이제 한 거죠. 물가 오른 거 당연히 그러면 기존 집권 세력들이 잘 대응 못했다라고. 집권 세력이 이탈리아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게 좋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예전부터 호소해왔죠.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고,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끔찍한 영상도 많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결과가 나왔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탈리아 방금 좀 전에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제 어쨌든 요번 결과 이 연말에 되면 이제 다시 집행위도 다시 꾸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폰데어라인이 그냥 계속 집권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탈리아에 예를 들면 뭐 멜로니 총리가 있는 그쪽 당이랑 손을 잡는다. 극우랑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당선되고 싶으면 어차피 지금 이제 720석인가요? 네. 그럼 360석을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기존의 EPP라고 하는 쪽 단독으로는 그거의 절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랑 힘을 합칠 사람들을 다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쪽 세력이 저쪽에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말이 안 되지 네. 라고 생각하지만, 유럽 입장에서, 내각제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자,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유럽은,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뭐 짧으면 뭐 한 달, 길면 뭐 6개월씩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다 주고받기를 하는 거예요. 공약사항 갖고 와봐, 강령 갖고 와봐. 이건 안 돼. 이거 못 받아. 그러면 너희가 이거 못 받으면 우리도 이거 못 받아. 이건 받고 저건 받고. 그러면 장관은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가져갈 거야? 이거를 다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정해서 서로가 합의가 되면 오케이가 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결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폰테어 라이엔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멜로니 총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녹색이랑도 이야기하는 거고, 와인이랑도 이야기하는 거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임기도 남았어요. 네. 그럼 당연히 다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확보를 하고 그 중에서 내가 기존에 해왔던 거랑 크게 입장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게 있으면 좋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그거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막 이제 뭐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30 목표가 있고 2050 탄소 4호인가요? 아무튼 목표가 있는 지금 2030 목표를 아직 확정짓진 않은 상황인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감축까지 이제 이야기를 제안을 해둔 상태인데 이제 그게 또 대폭 후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내연기관차 2035로 잡아놨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없던 일로 하거나 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당장 이제 내연차 이제 퇴출 같은 경우는 아마 없는 이야기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당장 EPP 정도 내우파로 분류되는 여기는 국고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가 당장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제 그 내연기관차 퇴출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잘못된 그래요? 정책이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유럽이 왜 이 탈탄소를 했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유럽은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한테 초토화가 됐습니다. 강제로 탈산업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주요 선진국들 대부분은 일본의 공세에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탈산업화를 하면서 극심한 변화를 겪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당장 미래는 뭐지? 라고 했을 때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자, 그러면 아까 환경도 이야기했으니까 환경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면 거기에 걸맞는 산업. 그러면 유럽은 거기에 걸맞는 산업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잘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사회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어느 조건도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독일 자동차 3사 같은 경우가 전동화, 전기차 이런 데서 잘하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러다가 중국 시켜주고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해 라고는 말을 못 하겠으나 뭐 일단은 멀리 2040년 또는 2050년 이제 이렇게 밀어놓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그린딜 그다음에 이제 뭐 P4, 5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숨가쁘게 막 나왔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C밤 정도 빼고 나면은 네. 대부분 다 원점에서 재검토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거를 했을 때 잘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린딜이라는 거를 추진을 해가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진 나라, 나아진 회원 국민들이 있냐? 누가 있으면 지지자가 됐겠죠. 네. 잘 된 회사가 있냐? 없어요. 유럽에서 지금 태양광 만드는 업체들 아마 오래 지나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풍력 블레이드 만드는 회사도 다 없어요. 다 철수했어요. 다 중국이에요 이제. 그러면 유럽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왜 굳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그런 아주 막 휘발유를 쓰지 마라, 뭐 화석 연료 보조금을 주지 말라 이런 거는 이제 좀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도입된 것들 예를 들면 탄소국경 조정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핵심 원자재법이라든가 배터리법 이렇게 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계속 명분은 기후나 이 경영을 위해서 명분은 계속 있으니까 그 동시에 하지만 그 제도는 계속 이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분을 굳이 유지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뭐 단적으로 네. 이를테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서 뭘 하는 게 뭐가 높다 네. 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의 데이터들을 바라보면 이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한 친구들이냐면은 이제 PPA 계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재생전기로 다 만들어요. 재생에너지로 다 만들어요. 뭐 검증하고 싶으면 검증하세요. 라는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EU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할 때 이제는 그런 복잡 다단한 가면 이제 이거 안 쓸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막 때리잖아요. 네.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왜 굳이 어렵게 가? 유럽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식으로 그냥 가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되게 높아질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랑 입장이 많이 다르니까 네.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아마 치열하게 벌어지겠습니다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선거 그리고 연말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EU가 깃발을 들고 나가면 이제 미국이 따라가고 그러면 전 세계 같이 따라가는 이 구도는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듭니다. 이게 EU 선거가 또 이제 EU라는 게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도 보면은 각 국가별로 지금 이것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의회 해산하고 네. 벨기에도 이제 뭐 총리가 사임하고 뭐 지금 독일은 물론 조기 총선 이런 얘기는 없지만
있지만 어쨌든 거기도 지금 뭐 그 총리가 있는 그 3인당이 그 뭐죠 독일을 위한 대한당 예. 그거에 밀렸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힘은 많이 빠질 텐데. 그러니까 유럽 각 개별 국가 단위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정책이 힘을 못 받을 공산이 되게 커 보이고 그럼 나아가서 이제 EU가 예를 들면 뭐 카비나 이런 회의에 가서도 이제 기존에 했던 목소리가 톤다운되고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회원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큰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독일 네. 같은 경우 보면은 옛날 구소독, 동독을 경계로 해가지고 확실히 나눠요. 구소독 지역은 전부 다 최대우 그러니까 기민기사 연합이 싹쓸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색깔로 표시하잖아요. 빨간색은 이제 그 3인당 SPD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대도시 지역에서 정말 잘 찾아보면 보여요. 녹색당도 그 근처 어디서 조금 보여요. 네. 다 시꺼먼색이에요. 원래 아. 이제 그 최대 그 기민기사연은 이제 까만색을 쓰니까 네. 왼쪽은 다 까만색. 그 다음에 오른쪽은 다 AfD가 다 싹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1당이 기민기사연합, 네. 2당이 AfD. 네. 그리고 3당이 누구냐면은 그나마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녹색당이 3당이에요. 그래서 4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가 20%. 네. 그 다음에 이제 최대우 최수 같은 경우가 이제 30% 정도 되니까 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또 고민이에요. 음. 왜냐면은 이제 그 기민기사 연합에서 예전에도 몇 번 3인당이랑 했었죠. 네. 정말 인기 없거든요. 이거는 양쪽 다 죽는 길이라는 건 다 알아요. 이제 아, 안 할 그래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민기사 쪽에서는 그럼 누구랑 잡아서 과반을 차지할 것이냐라고 보면 녹색? 글쎄 별로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AfD랑 둘이 가면 50%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연합 RN이라고 표시되는 같은 경우가 31.5%죠. 그 저기 누구냐 마크롱이 이끄는 여당 같은 경우가 15%가 안 돼요. 네. 더블이에요, 더블. 그리고 이제 좌파랑 이제 사회당 다 합해봐야 13.8%. 아이고.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 플러스 전통 정치 세력의 야당 다 합해봐야 이제 국민연합한테 안 되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면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제 이탈리아 동포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이 당이 EI라고 보통 우리가 영어 약자로 쓰는데 여기가 28%.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탈리아 총선 때 26% 득표를 했거든요. 네. 28% 득표했으면 국민들한테 신임 투표에서 승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 유럽 이 정치는 제가 봤을 때는 멜로니 총리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거다. 그래서 이제 두 여성분들이 어떻게 딜을 하냐에 따라서 그 여성이라 하면 폰데라인. 라이언하고 멜로니 총리하고 그다음에 한 분 더 있죠. 그다음에 르펜. 아,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여성 세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유럽의 2024년 그리고 앞으로 5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여성 연대라고 하면 좀 약간 같은 여성으로서도 살짝 기분이 그러네요. 글쎄 저는 네. 우리가 이제 극우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극우는 뭔가요? 난민 내쫓고 그런 거죠. 차별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우리 삶이 위협받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너무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가령 대표적인 도시가 스톡홀름 같은 이런 곳이잖아요. 스톡홀름이 지금 유럽에서 총기로 사망하는 사람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사람들이 자신이 있어 하는 가치로 포용하고 동화하고 융화되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겪은 거는 적극적 거부자들이거든요. 네. 체리피킹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제 영국이 어떻게 보면 난민에 대해서 이제 외주화, 아웃소싱을 이제 르완다랑 네. 하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보면은 EU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이제 과거 같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독재라든지 반민주주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조라든지 이런 거를 줄 수 없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다시 원조를 확대를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줘요. 너희들이 알아서 난민 좀 막아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난민 대책의 외주화도 이제 조만간 EU에서 상당 부분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극우라고 했을 때 이 극우라고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극잔을 붙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냥 우파로 그냥 간주될 상황들이 되게 약간 중심축이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극우라고 보통 이제 부를 때는 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종에 네. 대한 차별, 상대방에 대한 배척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지는데 이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소수 어떻게 보면 클럽처럼 활동할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집권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다 슬금슬금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국민연합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유대인 이야기 안 하잖아요. 반유대주의 얘기하잖아요. 그거 굳이 이야기해볼 필요 없이 난민이라는 누가 공감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적당히 두들기면 나한테 표가 오는 걸 다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극우 되게 쉽게 말은 하지만 뭐 시간이 헝가리가 극우가 집권해가지고 국민들 살림살이가 그 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냐? 이란 말이죠. 대한민국 공장들도 기업들도 헝가리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멜로니가 뭐 집권한다고 해서 되게 다들 쌍심지를 놓고 지켜봤잖아요.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있나요? 특별히 달라진 거 없어요. 그게 전술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전술을 2년 동안 전개를 했다? 대단한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의 가치관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의 특히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더 프로그레시브한 쪽이 많을 텐데 유럽 스타일이 상당히 오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1980년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이제 그 레이건 지지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 가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좌파라는 가치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일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일단 지켜보자라는 쪽들도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는 이 동네의 정치 지형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뀔 것 같고 이게 끝이냐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 시작이 아닐까? 뭐가 있을까요? 당장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의회 해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월드컵 전에 올림픽 전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서 투표해 보면 당연히 국민연합이 그쵸. 일당을 일당을 하겠고 국민연합 소속의 그 대표가 총리로 그래서 공고 정부가 될 텐데 참 극과 극이 이제 붙는 거죠 보면. 독일 같은 경우도 실주 총리가 정말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EU를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그러면 영국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렇죠. 독일, 프랑스 이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가 그동안에 경원시했던 세력들하고 뭔가 딜을 하거나 참가하거나 하는 상황을 이제 우리는 목격을 해야 돼요. 그건 유럽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이제 가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 유럽에서 명분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를 따지고 보면 저는 너무나 명확히 보여요. 작년 올해 사실 EU에서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농민들과 관련돼 있는 네덜란드가 대표적이죠. 올 초 시위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펌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유럽에서 가치를 딱 들고 나왔을 때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기후변화, 녹색 조심스럽게 가고 그 가치를 달성하자.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하면 약간 이건 다 좋은 일이야 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부담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인 부담은 누가 졌냐? 대기업, 독점 사업체, 공공부문 여기가 부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돈도 많이 내고 뭔가 질타를 받으면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그러면은 이제 기후변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에너지 전환은 그냥 할 만큼 했고 시간이 지나면 이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집 난방 바꾸고 하는. 그럼 이제 건축물 바꾸고 건축물이랑 이제 운송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난방 우리로 따지면 단열 안 되는 집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를테면은 뭐 새로 짓는 집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강력한 목표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임대를 할 수 없어. 맞아요. 그런 페널티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발칵 뒤집혀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제 다 모기지 다 갖고 은퇴할 때쯤 돼서 내 집 하나 플러스 하나 정도 더 장만해놓고 있다가 그거 이제 임대 줘서 그리고 해가지고 뭐 독일이 세입자 보고 강하니까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딱 했는데 갑자기 히터 설치 의무화. 그다음에 히트펌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단열도 다 해. 단열 안 되면 임대할 수 없어. 그럼 기준 맞추려면 한 5천 정도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EU가 써왔던 많은 정책들은 두들겨도 묵묵히 감내할 맷집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왔고 이제부터는 정말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유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내 주머니에 손대는 것은 싫었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얘기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너무 손이 많이 나갔다 넘었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 소 키우고 있는데 줄여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걱정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뭐 할 때마다 유럽은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해가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당장 기사로 이제 유럽이 우클릭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 기업들이 뭐 한숨을 돌리게 됐다라고 쓴
기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점점 더 속도가 우리도 늦춰지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는 거죠. 숨 좀 돌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명확해요. 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일하고 막 해가지고 그동안에 막 정신없이 왔는데 자 이제 좀 정리 좀 해보자 네. 라고 하는 시간은 벌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그 다음에 룰이 뭐지? 그거 어차피 이제 룰이라는 게 정해져야 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든 저게 될까 싶지만 EU에서 깃발을 들고 그럼 EU 내에서 결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국제 무대 나오고 이제 또 미국이 따라가고 네. 그러면서 글로벌 룰이 됐으니까 네. EU를 눈여겨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고 뭘부터 먼저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저게 정말 룰이 정해졌네? 네. 대응을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유럽은 어떻게 되는 거지? 룰 세팅이 안 돼요. 맞아. 그러면은 이제 각 국가마다, 각 지역마다 정말 천차만별의 룰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따른 미국식 뭔가를 또 해야 되고, 유럽에 따른 유럽식 뭐를 해야 되고, 중국과 관련돼 있으면 또 중국식으로 또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가지고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성장 방향이시였는데 이게 이제 작동을 어려워지는 거예요. 잠깐은 좋아요. 잠깐은 좋은데 이제부터 이제 진짜로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그 고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한 40년 동안 40년 동안 겪지 못했던 고민을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이게 진짜로 뭐 예전처럼 계속 화석연료를 그냥 편히 쓸 수 있는 시대까지로 회귀를 하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고 그냥 속도가 좀 늦춰질 거다 정도로만 저는 이제 뭐 저의 희망이 반영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속도만 단지 늦춰졌을 때 우리가 이거 마음을 놔버리면 어쩌지? 계속 이렇게 뭔가 이제 산업 탈탄소화도 해야 되는데 뭐 유럽도 저러고 있는데 뭐 우리도 천천히 가지 뭐 해가지고 다시 저쪽에서 고삐를 막 이렇게 찌를 할 때 우리가 너무 또 간극이 더 벌어져 있으면 어떡하지? 이럴 때 빨리 우리가 그걸 줄여가야 될 텐데 이런 우려가. 그러니까 이제 EU라는 거를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EU 쪽이 최근 들어서 자존심이 되게 많이 상하고 위기감이 커요. 왜냐면은 다 뺏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통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다 합니다. 미래 산업은 AI잖아요. 철저하게 미국판이에요. 어떤 것도 뭐 유럽이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보다 이제 경제 규모가 점점 격차가 많아지고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미국, 못 사는 EU. 네, 맞아요. 사실 그 책이 되게 좋은 책이에요. 객관적으로 여러 지표를 잘 활용해서 쓰신 책인데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혼자 하면 차라리 낫지. 왜 EU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회원국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반발,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이제 AfD 같은 경우가 탈 EU,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합 쪽이 여기는 뭐 탈 EU까지는 아니야. 하지만 또튼간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 세력들이 EU에 들어왔고 뭔가 영향력을 확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EU라는 집단은 여기 딱 있고 여기서 잠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낌이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꼴대 자체가 이제는 많이 움직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시 석탄을 막 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원자력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과제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내연기관차를 늦춘다. 그러면은 그거 말이 안 되라고 맞서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는 안 되고 e-fuel은 돼. 라고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타협책일 텐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만족을 할 거냐. e-fuel도 쓰고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러면은 1.5보 후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워낙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으니까 이왕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남은 주요한 선거로 일단 다음 달 영국 총선이 있고 11월. 영국 선거는 뭐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 노동당이 이제 싹쓸이하는 거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기존 지금 총리가 워낙 뭐 기후 정책을 좀 많이 이제 역행한 거를 많이 했어서 노동당이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미국 대선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간 오차범위이긴 한데 트럼프가 약간 앞서는 결과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엎치락뒤치락 정도가 지금 이제 2024년 6월달 기준으로 보면 엎치락뒤치락하고 한 치 앞도 모르겠다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차이가 있을까? 두 사람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좀 그런 사람들은 두 사람이 누구랑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바이든이요?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4년 전에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다시 다자주의 룰을 복원시킬 거다. 대표적으로 이제 WTO 같은 체제를 정상화시키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요? 안 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WTO라는 다자간 체계가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그거를 없애자는 말은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뒷방 늙은이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행보들을 보고 있으면 뭐 트럼프가 과거에 주장했던 것들을 상당 부분 갖고 온단 말이죠. 물론 뭐 LNG 수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금지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놓고 보면 그런 가치를 존중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잖아요. 급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을 당연히 땡겨올 수밖에 없고 그 땡겨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때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 완화하고 하는 이거 트럼프가 할 만한 일인데 라는 것들을 바이든이 그대로 한단 말이죠. 미국의 선거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그러면은 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단단히 이제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리고 1990년대 유럽이라는 이쪽이 냉전에서 보면서 큰 변화를 겪었어요. 네. 세계 질서가 바뀌는 와중에 네. 그때의 흐름에서 우리는 잘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초토화시켜놓은 이제 선진국의 그 산업의 공백을 적절하게 잘 파고 들어갈 여지가 생겼고 그리고 여태까지 성장을 쭉 해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들이 갖고 있던 미국도 유럽도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40년 동안 자기들이 생각해왔던 룰에 대해서 지금 바꾸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질서나 룰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저도 아직 몰라요. 약간 각자 도생하는 것 같은데. 당장 미국만 해도 네. 과거 같으면은 제조업 안 돼. 그러면은 결국 나는 제조업 대신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그것을 싸게 할 수 있는 나라에 판매를 해서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네. 내가 이득을 보겠어. 그 모델을 통해서 미국에서 떠나온 나이키 공장이 OEM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국 기술을 알려주고 네. 돈 벌어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가요? 집 나간 공장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다 맞아요. 갖고 들여오려면 미국이 하면 유럽은 안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팔아서 돈을 번다는 모델이 유효할까? 라는 고민도 해봐야 돼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철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이제 있단 말이죠. 네. 정말 이제는 제로 베이스에서 좀 논의를 다시 해보는 것도 이제 대안으로 옵션으로 넣어놓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브레이크스루라는 게 뭔가 나왔으면 그때로 가겠죠.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브레이크스루가 이미 넘어갔어요. 네. 원체 싸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잖아요. 네. 단지 대신 송전망 비용이라는 거를 이제 음. 누가 내야 되느냐라는 제도적인 문제로 지금 다 규결이 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철강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며, 내연기관 차는 어떻게 할 거며, 난방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다 원점에서 생각해보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때 네. 이게 정리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제로 베이스 생각해야 될 것들이 다 그동안 우리나라 좀 더 먹여 살린 산업들이라 착각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갖고 잘 적응했던, 그러니까 이제 쉬운 말로 그런 표현 잘 쓰는데 이제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기출 문제도 잘 보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탁탁 끼는 그 문제를 어떻게 내도 잘 적응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문제 유형이 완전히 바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라는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흐릿한 어떤 세상이 많아지는 거고 한 세상이 많아진다라는 게 저는 이번 EU 의회 선거가 세상이 흐릿해지고 있어요를 단적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 되면은 미국에서 다시 또 결과가 나올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2025년부터의 세상은 우리가 알던 2019년 코로나 이전의 세상하고는 분명히 많이 달라질 거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